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할 강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피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해라라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기업은 바로 부실화된 기업이거나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죠. 부도가 발생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거의 그 마지막 기회를 주기 직전에는 거의 한 주당 10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내가 투자한 돈을 거의 전액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의외로 만만하거나 쉽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책자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영업 악화형 부실화, 투자 실패형 부실화, 자금 부족형 부실화, 연쇄 부도형, 연쇄 도산형 부실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당연하지, 영업이 악화됐는데 어떻게 그 기업이 건전할 수 있겠어 하고 쉽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기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재무제표 증상을 보면서 역으로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걸 보니 얘는 혹시 영업 악화형 부실화가 아닐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걸 보니 투자 실패형 부실화가 아닐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걸 보니 자금 부족형 부실화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능성을 유추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온 가장 근간은 다 이러한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자료가 재무제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재무제표를 함께 읽자라고 했던 함께 읽기라는 그 수업에서 했던 거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영업악화형 부실화가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에 관련된 내용이네. 투자 실패형 부실화가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 관련 현금하고 관계된 부분이네. 자금 부족형 부실화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 관련된 현금흐름과 유사하네 라는 부분들을 익히실 겁니다. 또 연쇄도산형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관계기업 자금지원, 관계기업 부실화, 부회부채 현실화, 우발추모의 약정사항이라는 우리가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 봤던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네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부실화되는 기업의 일단 유형들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게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는지의 그런 그 증상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악화의 경우는 판매 부진과 채산성 악화가 있습니다. 판매 부진이라는 거는 잘 판매되던 제품들이 안 팔리는 거죠. 채산성 악화는 판매되는 건 나름대로 잘 팔리는데 원가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유가가 뛰어서 원가가 뛴다든지 해서 갑자기 어저께 가지고도 원재료 값이 얼마 안 돼서 수익이 잘 남았었는데 원재료가가 팍팍 뛰면서 수익성이 급격하게 저하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판매 부진이라는 거는 제품이 안 팔리는 거죠. 제품이나 상품이. 그 원인은 경기 불황이 왔거나 수요 변화가 왔거나 아니면 시장 내 유사 기업, 경쟁 기업들이 잔뜩 늘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이 줄거나 아니면 대외 정책에, 국가 정책의 변화가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판매 부진의 영향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판매 부진이 나타났을 때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를 하죠.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를 하다 보면
고정 그 변동비는 재료비 같은 변동비는 매출액 감소에 따라서 줄면 되는데 공장이라든가 뭐 사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가 없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하죠. 그런 고정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합니다. 영업이 급감을 하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줄 수밖에 없고 당기순이익이 급감을 하면 현금표상에 영업활동 현금이 급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겨요.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다 이럴 때는 내가 어찌됐든 한 해 동안 돈이 나한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다 이랬을 때는 한 해 동안 자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나가기만 했다라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공통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얘는 매출의 급감과 함께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판매 부진에 따른 영업 악화 부실화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채산성 악화의 부실화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가가 올랐다든가 원재료가 급등을 했다든가 뭐 갑자기 철근 가격이 올랐다든가 뭐 시멘트 가격이 올랐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가율이 높아지면서 채산성이 악화되는 거죠. 판매는 똑같이 돼요. 주로 이제 이런 그 판매 그 채산성이 악화되는 경우는 원가가 오르는 경우도 크지만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는 판매 단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어제 1,000원에 팔던 제품이 20%가 떨어진 800원에 판매를 하게 되면 갑자기 판매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급증을 하고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 비율이 급증을 하면서 채산성이 악화가 되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급감을 합니다. 판매 단가가 내리면 대개는 매출 수량은 좀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요. 증가하거나 뭐 유지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이전 판매 부진에서는 매출액이 뭐 20% 30%씩 급감하는 현상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판매 단가 인하가 돼서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급감을 하는 건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하게 되고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간만 지속되면 회사 안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영업을 할 때마다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벌고 돈이 나갔는데 그 기업이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 악화형 부실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실패형 부실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내지는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그 제품 개발이 실패를 했다. 그래서 부실화가 될 수가 있고 하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부실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개발 실패라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미 우량기업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계셔서 그래요. 제품 하나가 해당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코스닥 기업 중에는 제품 하나 개발해서 돈 번 다음에 그 돈 모아서 새로운 제품 개발해서 또 성공을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제품 개발을 신제품 개발했는데 그게 안 팔려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 자산이 급증을 하겠죠. 왜? 만든 제품이 안 팔리니까 창고에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창고에 쌓여 있는 제품 재고가 잔뜩 늘어나면 요거를 돈은 안 생기고 돈은 재고에 계속 들어가고 돈은 마련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출을 좀 무모하게 하는 거죠. 즉 가격을 인하해서 좀 싸게 팔아보자. 또 애지간하면 과거에는 위험할까봐 안 줬던 기업들에게도 매출을 줘보자. 당연히 그 기업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매출을 했을 때 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결제 조건이 안 좋은 기업들이겠죠. 그러니 매출 채권이 급증을 합니다.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우리가 일단 납품 받아가지고 매대에다 깔아놓고 팔리면 돈 드릴게요.
바로 그냥 고스란히 다 매출 채권 증가로 나타나죠. 그랬는데 그 기업이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 기업이 그 시점에 부도를 내버리는 겁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부도를 내신 분들이 이제 필리핀의 한 3,000개 섬 중에 하나씩 그런데 그 일부 돈 챙겨가지고 도망가 계시죠. 바로 우리 매출 채권 회수한 돈 들고 가서 필리핀 섬에서 이제 숨어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재무제표상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재고자산이 급증을 하거나 급감을 하거나 아니면 세부 내역으로 봤을 때 제품이나 상품 재고는 느는데 원재료 재고는 급감을 하죠. 자, 업계 내에서 그 기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잘한다? 아닙니다. 제 경우로는 납품업체가 제일 잘 알아요. 납품업체가 그 돈이 뜯겼을 때 자기의 생사가 위태롭기 때문에 정말 밤잠을 붙자가면서 그 기업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재고가 안 되는 거죠. 안 좋다 싶으면 우리 현금 박치기 하지 않으면 납품 못해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재고자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당연히 무모한 매출을 늘렸기 때문에 매출량이 늘면서 매출액은 조금이나마 증가를 합니다. 대신 매출 채권이 급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대손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가 늘면서 대손 처리가 많이 됩니다. 바로 들고 튄 거죠. 매출 채권 들고 안 갚고 도망간 겁니다. 대손상각비가 늘어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고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 마이너스가 한 2년 지속되면 회사가 거덜나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3년차 넘어가는 경우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3년차면. 자, 그 다음의 사례는 제품 개발 실패와 달리 오히려 잘 나가서 걱정인 회사의 경우입니다. 확장 판매량이에요. 우리 제품이 잘 팔려요. 그러면 회사 오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지금 서로 달라고 하면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 라인을 하나를 옆에다 더 깔면 가만히 앉아갖고 우리가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재 그 설비 투자를 다 집행할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차입금이 늘어나죠. 차입금이 늘어났으니 이자 비용이 늘어납니다. 절대 금액이 늘었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금이 늘었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비용 부담률이 올라갑니다. 즉 어느 순간 돈 번 거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자금 부족형 부실화에 자금 부족에 빠지게 되면서 확장 파멸, 설비 투자하다가 중간에 완료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설비 투자를 급증을 했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부족한 자금을 차입 조달을 했기 때문에 차입금이나 단기 차입금이 급증을 합니다. 차입금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나 이자 비용이 늘게 되죠.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금융비용이 늘었는데 차입금이 는 만큼만 늘었냐 아니면 더 늘었냐라는 걸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상에 보면 차입금 내역에 보면 그 은행의 대출 이자율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아는 시장 이자율, 은행의 대출 이자율을 파악을 해서 그거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했다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졌다. 낮은 이자를 지불을 했다 신용도가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감사보고서의 주석상을 잘 보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전년 대비 대출 이자율이 시중 평균 은행 대출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물론 시원찮은 기업의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기재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절대 금액인 금융비용만 가지고
금융비용이 는 거에 대략적인 차입금 대비의 비율을 따져서 그런 것들을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실패에 따른 부실화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죠. 동일한 부실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패턴을 갖고 있죠. 자, 자금 부족형 부실화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과다해서 이자 비용 부담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해지는 기업. 마지막으로는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차입금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다가 죽어나가는 기업.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만성적인 자금난 볼까요? 만성적인 자금난의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제품 팔 거 정말 좋은데요. 운전자분을 깔 수가 없으니까 돈이 부족해서 지금 시중에 달라는 데는 많은데 못 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깔겠다는 얘기입니까? 매출을? 자, 매출 채권을 늘려갖고 깔겠다는 얘기죠. 매출 채권 급증을 합니다. 자, 많이 팔을 내니 재고 자산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매입 채무는 원재료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현금 찰박치기를 해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입 채무는 급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운전자본 부담이 급증을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돈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자금이 부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매출 잘 되는데 은행에서 차입 조달해서 하고 매출 채권 회수되면 갚지 뭐. 차입금이 급증을 합니다. 차입금 급증하면 마찬가지로 금융비용,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급증을 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영업활동 현금이 줄어듭니다. 자,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재무제표 증상은 매출 채권이 급증을 하고 재고자산이 급증을 하고 매입 채무는 급감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미지급금이 늘겠죠. 나중에 우리 매출 깔아놓은 거 자금 들어오면 먼저 갚아드릴게요 하면서 미지급이 늘고 차입금 늘고 금융비용 느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자,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이 높고 이익은 현금이 안 들어왔어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도 나름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단기 흑자입니다. 그런데 자금은 모자라는 거죠. 바로 흑자 도산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만성적 자금난에 따른 자금 부족형 부실화 기업들의 경우가 단기 순이익이 흑자인데 자금 부족으로 죽어나가는 경우, 도산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입금 과다에 따른 그 부실화 기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늘면 당연히 금융비용이 늘겠죠. 금융비용이 늘었는데 이익 낸 거 가지고 금융비용을 부담을 못한다. 이자를 못 낼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입금을 또 해야겠죠. 차입금이 늘었으니까 금융비용이 더 늘었죠. 그러면 자금이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악순환 고리를 타서 차입금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악순환 고리를 타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차입금이 늘고 급증하고 금융비용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금융비용을 충당을 못하는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에서 번 돈 갖고 이자 내고 이자를 다 못 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구조죠. 단기 순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차입도 쉽지 않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부외부채를 잔뜩 깔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외부채는 매출채권 매각 할인, 아니면 유형자산을 담보로 팔고 리스로 받는 세일 앤 리스백,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부외부채입니다. 자, 이렇게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엔 그런 그 부실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요것과 이 두 가지는 본원 내부적인, 여태까지 다뤄진 것들이 거의 그 기업 내부적인 그 의사결정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반면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회수죠. 금융기관이 이 기업은 곧 망할 것 같아. 일단 우리 대출금부터 빼자 라고 자금 회수를 결정하면
만기 도래할 때 하는 족족이 만기 도래 이전에는 갚으라고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 도래하는 족족이 갚으세요, 갚으세요, 연장한대요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금융기관 쫓아가서 막 빌리려고 하죠. 근데 주거래은행도 아닌데 쫓아왔어요. 그런데 재무제표 딱 보니까 좀 수익성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 주거래은행 가세요라고 다른 그 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주거래은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주거래은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즘은 주채권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업마다 담당하는 그런 주채권은행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 회사 자금팀에서 주로 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월급도 지급하고 그런 은행이 주거래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를 하니까 기업은 돈 마련할 때는 없고 주채권 은행에서 안 빌려주고 다른 은행 가면 주채권 은행 가라고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거에서 마련을 해야 되니까 자산을 팔게 됩니다. 가장 팔기 쉬운 자산이 일단은 매출을 좀 헐값에 재고 자산 있는 거를 좀 헐값에 파는 거. 두 번째는 말하자면 매입 채무를 땡기는 거. 그 다음에는 그거 갖고 답 안 나오니까 가장 돈 나가는 가치가 있는 뭐 사옥 같은 거 팔고 아니면 공장을 팔고 리스로 주자는 거죠.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합니다. 바로 부의 부채를 늘려나가는 거죠. 공장 설비 팔고 새로 설비 들어올 때는 다 리스로 들어오는 거죠. 운용 리스로. 금융 리스 잘 안 해줘요.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왜냐하면 소유권이 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딱 부실 발생했을 때 채권 채무가 동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운용 리스 정도만 해주는 거죠. 차입금 급감을 합니다. 왜? 은행에서 자금 회수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자금 회수를 왜 하겠습니까? 영업 악화가 되니까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자금 회수하는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에서 돈 못 버는 상태에서 차입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차입금이 주는데 주로 단기 차입금 위주로 급감을 했다. 장기 차입금이 롤오버가 즉 차환이 안 된다. 이런 상황. 투자자산 있는 거 팔기가 제일 쉽죠. 그래서 투자자산 먼저 다 급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형자산도 팔고 있더라. 부의 부채는 급증하고 그 다음에 연결감사 보고서 주석상의 대출 이자를 보니까 대출 이자율이 급증을 했더라. 이런 경우라면 아 이거 자금 회수 아니야? 이자율이 늘었는데 차입금도 줄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유형자산이 급감을 하면 대개 이제 이쪽에 계신 자금팀장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아니면 저기 증권사에 가서 유상증자를 신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인력도 자르고 인력도 좀 구조조정을 하고 고금리 차입금을 좀 감축을 하고 불용자산이 유형자산도 팔고 했거든요. 우리 앞으로 잘 나갈 거예요. 구조조정도 다 끝났고. 그러니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상장사 코스닥사의 경우는 증권에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물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도 나버리면 증권사 입장에서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겠죠. 코스닥 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꽤 쏠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차입금 감축이 됐다. 자, 인력 잘라서 구조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월급을 못 주니까 인력들이 관두고 나가는 거죠. 유형자산 공장 설비를 팔았어요. 본업인 영업을 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 그거 팔고 대신 우리가 저기 전세 들어서 들어왔어요. 리스 한 거죠. 왜 이렇게 근데 뭐 매출 채권 매각 할인이 많아요?
아니면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부채 같은 게 뭐 팩토링한 거 이런 것도 많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 그런 거야 뭐 이벤트 발생 안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금 낮추려고 한 거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지 않으시려면 이러한 증상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전문가도 가장 파악하기 힘든 거는 영업 악화, 투자 실패, 자금 부족형 부실화가 아니라 연쇄도산형 부실화예요. 관계기업이 도산하면서 같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 동결하고 살 수 있는지 봐주세요라고 법원에다 신청하는 게 법정관리 신청이죠. 회생 절차 신청이라고 통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떤 데 주로 발생을 하냐면 관계기업에 자금 지원을 한 경우에요. 기업에다가 뭐 대출을 해줬다든 기업 자체가 대출을 해줬다든가 아니면 직접 대출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부채로서의 뭐 연대 보증을 늘렸다든가 아니면 채무 인수를 하기로 했다든가 담보 제공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신을 금융기관의 여신을 우회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관계기업이 부실화돼 있다. 그러면 나는 A기업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자회사인 B기업이 망가지면서 같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부채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못 버티고 같이 가는 거죠. 이 경우는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연대보증이 얼마나 늘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뭐 채무인수를 했는지, 그 채무인수한 기업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건실한 기업인지 아니면 망가지는 기업인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관계사가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자본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열심히 살펴야지 연쇄도산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부채의 규모를 현실화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과연 이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레벨인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거 쉽군, 뭐 논리적으로 당연히 뻔한 얘기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해 보세요. 자금팀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사실은 우리가 영업 악화형 부실화로 가고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딴 이유를 대겠죠. 사실은 우리가 투자 실패형 부실화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연쇄도산형 부실화로 가고 있거든요 라고 밝히는 자금팀, 밝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재무제표 증상이라고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열심히 파악해 보면서 역으로 얘는 이런 증상이 나오니 판매 부진형 영업 악화 부실화일까 아닐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 보니 얘는 확장 판매형 투자 실패 부실화가 아닐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금 회수형 자금 부족 부실화가 아닐까를 역으로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껏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보는 법을 특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에 외견상의 조작 가능성이 가장 어려운 게 현금흐름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빙자료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현금흐름표 놓고 이런 현상들을 파악을 해요. 속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사용 내역을 보면 이 회사가 돈이 남는 구조의 회사인지, 즉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딱 현금흐름표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밑에 관련 항목들의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일단 본원적인 영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나머지에서는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만큼 현금흐름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현금흐름표 함께 읽기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의외로 이 재무제표를 열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 기업, 내가 투자한 주식이 휴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 이외의 증상들을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좌가 2번 재무제표 증상에 대한 강좌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특히 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강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그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재무분석 책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걸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좌를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엄청 혼나가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 시청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